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벌써 77이네. 스스로 입 밖으로 내뱉고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칠순 잔치 준비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요,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은퇴한 77살 김선영입니다. 평생 애들이 저를 부르던 이름은 김선영 선생님, 혹은 그냥 김샘 이었어요.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 몇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몸도 비교적 멀쩡했고 남편도 그때까진 곁에 있었고 손주들도 방학 되면 들락날락했으니까요. 근데요, 사람 인생이 참 간사한 게 어느 해부터인가 하나씩 제 옆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먼저 남편이 갔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올게. 그날도 평소처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죠. 심장 쪽이 안 좋다고 해서 조금 살펴봐야 한다더니 정말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래도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말이요.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는데 나중엔 묵직한 무게처럼 가슴을 누르더라고요. 그래, 난 아직 혼자가 아니야. 이 생각이요. 나중에는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바뀌어 갔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몇 년 뒤 저는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어요. 큰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거기 시설 좋아. 병원도 바로 옆이고, 친구들도 생기고, 우리도 마음이 놓이고, 말은 참 그럴싸했죠. 사실요. 저도 조금 설렜어요. 교사로 평생을 살다 보니 항상 새로운 학기, 새로운 반, 새로운 애들 그 설렘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실버타운 입주날. 짐을 꾸리면서도 마치 새 학기 앞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젠 내 인생이 막 노년 반, 담임은 나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실버타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나 완전 왕따 되겠다. 이거였어요.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선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어머, 501호 김 여사님 오셨어요. 아니, 3층 골프 모임은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를 캐리어 끌고 지나가면서 괜히 어깨가 오그라들었어요. 평생 교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새 교무실에 발령받은 초임 선생님처럼 어색하고 낯설고 괜히 작아지고 짐을 방 안에 풀어놓고 침대에 앉아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근데요,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잖아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 외우는 분들도 생기고 식당에 가면 먼저 인사해주는 분도 생기고 엘리베이터에서 제게 먼저 말을 거는 한 분이 계셨어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죠? 정갈하게 파마한 단발머리, 작은 진주 귀걸이, 단정한 니트. 딱 봐도 나 여기 오래 있었어요. 이 느낌이 나는 분이었죠. 네. 저 708호로 온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시구나. 제가 이름도 말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저 얼굴에서 선생님 냄새가 나요. 그 말에요.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네, 맞아요. 평생 학교에서 애 가르쳤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선생님. 그분 성함은 윤경자 여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냥 경자라고 부르세요. 여기선 다 서로 이름 부르면서 지내요. 그래야 덜 늙어 보여요.
경자 언니는 정말 뭐든 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헬스장이 좋은지, 어느 요가 강사가 더 친절한지, 어느 병원 의사가 괜찮은지, 그리고 어느 방이 제일 넓은지, 어느 집 자식들이 설날에 몇 번이나 오는지. 사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경자 언니가 슬쩍 묻더라고요. 선영 씨는 자제분이 몇 분이에요? 아들 둘이에요. 둘 다 서울 근처에서 살고요. 자제분들이 자주 오시죠? 글쎄요. 바쁘다고들 하니까 명절이랑 생일 정도.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괜히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경자 언니가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요. 딸이 셋인데 작은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반찬도 챙겨오고 휴대폰도 다 봐주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슬쩍 끼어들었어요. 아이, 경자 씨는 자식 복이 많은 거지. 우리 집 애들은 추석, 설날도 겨우 와요. 갑자기요. 카페가 자식 자랑 대회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이번에 승진해서. 우리 딸은요. 집을 또 샀다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도는 거예요. 나는 뭐 했지? 평생 애들 가르치느라 내 자식들 제대로 못 키운 건가? 남들은 집도 사주고 연금도 넉넉하게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누구랑 비교하지 말라. 평생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왔던 제가 정작 늙어서 남들하고 온갖 비교는 다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경자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선영 씨, 잠깐 시간 돼요. 좋은 거 하나 보여줄게. 언니 방에 들어갔는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기 사장님이 새로운 실버 주거 프로젝트를 한다네. 후불제라서 지금 조금만 넣어두면 몇 년 뒤엔 훨씬 넓은 방으로 옮길 수 있고 수익도 난다네. 언니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 불려놔야지.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이렇게만 살 순 없잖아. 그 말이요. 이상하게 제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요. 선영 씨는 평생 선생님이었으니까 연금도 꽤 되잖아요. 나보다는 나아요. 좀 여유 있게 해요. 나보다 나아. 그 말이 이상하게 자극이 됐어요. 표정은 웃는 척 했지만 속에서는요. 그래. 나도 평생 이렇게만 살 순 없지.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더 남겨줘야지. 이 욕심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연금 내역서를 들여다봤어요. 매달 나오는 이 돈 중에서 얼마까지는 써도 되고 얼마는 모아야 하나. 평생 남들에게 가르치기만 했지 정작 제 노후 수업은 제대로 듣지 않았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쯤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잘 지내? 잘 지내지. 너희는? 엄마, 이번에 아파트 대출이 좀 늘어나서 조금 빠듯하긴 한데 뭐 어떻게든 살고 있어. 그 말이요. 갑자기 제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애들도 힘든데 내가 뭐라도 더 해놓고 가야지. 경자 언니가 보여준 그 종이가 머릿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지금 좀 모아두면 나중에 아이들도 덕보겠지. 그 생각 지금 돌이켜보면요. 정말 위험한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주 경자 언니를 따라 실버타운 옆 건물로 갔어요. 자, 여기야. 간판에는 시니어 행복주거 개발 설명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고 앞에서는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 말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하던 말과 비슷해서 괜히 신뢰가 갔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조금만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삶 지금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반짝반짝한 실버타운 사진이 쏟아졌어요. 넓은 거실, 공원, 수영장, 피트니스, 시간당 2만 원 받는 강의처럼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저희 상품은요. 정부 인허가 완료됐고 지금 은행과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 이름이 나오자 뒤에 앉은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 누군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선영 씨,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경자 언니였어요. 우리 나이에는요.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갈라요. 그 말이 칼처럼 제 마음을 긁고 지나갔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아무 준비도 안 한 거 아닌가. 남들은 벌써 재산 나눠주고 연금도 넉넉하게 받아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매달 연금만 받아 쓰다가 빈손으로 갈 건가. 머릿속에 비교. 교무실에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친구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그렇게 외치던 제가 정작 스스로를 온갖 사람들과 비교하며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결국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죠.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경자 언니한테 먼저 말하면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복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지난번 설명회 때 보셨죠? 네. 오늘 좋은 결정하러 오셨습니까?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됐어요. 서류가 쏟아졌어요. 계약서, 투자, 약관, 은행 협약서, 수익 구조 설명서. 글자는 다 보이는데 내용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평생 아이들 공책은 한 줄 한 줄 꼼꼼히 보던 제가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서류는 대충 넘겨버린 거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 큰아들 얼굴이 스쳤어요. 엄마, 요즘 그런 투자 사기 많은 거 알죠? 그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펜을 들고 있었어요. 김선영.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렇게 저는 37년 교직 생활 동안 모은 퇴직금과 연금 중 상당 부분을 한 번에 날려버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엄마, 은행에서 무슨 전화가 왔다던데요? 아, 그냥 연금 계좌 관련해서 상품 하나 가입했어. 무슨 상품이요? 노인 주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복지관에서 소개해 준 거라 괜찮대. 거짓말이었어요. 복지관이 아니라 실버타운 옆 그 설명회에서 들은 거였죠. 큰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그런 투자 사기 많은 거 알죠? 아이, 내가 바보야. 나 선생님이었어. 서류 다 읽어봤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서류는 절반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글자는 다 읽었지만 내용은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평생 아이들 성적표는 작은 숫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제가 제 인생 돈이 걸린 숫자들에는 너무도 둔감했어요. 투자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요. 그냥 그랬어요. 매달 안내문이 우편함에 들어왔어요. 귀하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 연 8%. 그 종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내가 잘한 거야. 몇 년 뒤엔 아이들한테도 조금 보태줄 수 있겠지.
경자 언니도 같은 상품에 가입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영 씨도 했죠. 네. 우리 잘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지냈어요. 실버타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이젠 조금 당당해졌어요. 남들이 자식 자랑할 때 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거 나중에 두고 보자. 그때 가서 누가 더 여유 있나. 그게 얼마나 허황된 생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문제는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안내문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편 사고려니 했어요.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고객센터로 연결하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1번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이 안 받더라고요. 다시 걸었어요. 현재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경자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거기도 연락 안 와요. 응,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둘이서 불안한 마음을 나누며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자 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선영 씨, 큰일이야. 왜요? 뉴스 봤어요. 그 회사 대표 잠적했대. 피가 쫙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혈압이 쑥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니, 은행이랑 협약했다면서. 그 은행도 피해자래. 대출만 해준 거지 보장까지 해준 건 아니라네. 그때 알았어요. 문장 하나를 끝까지 읽는 것과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리요. 아이들 성적표는 작은 숫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제가 제 인생 돈이 걸린 숫자들에는 너무도 둔감했어요. 그날부터요.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연금 말고는 거의 남은 게 없었어요. 투자금 전액 3,500만 원. 37년 교직 생활의 결정체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자꾸 계산을 했어요. 매달 연금 120만 원. 실버타운 관리비 50만 원. 병원비 식비 용돈. 남는 게 없었어요. 아니 모자랐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밤마다 전등을 늦게까지 켜두기가 괜히 미안해졌어요. 전기세라도 아껴야지. 마트에 가면 늘 사던 과일 바구니도 한참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나오곤 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요. 이러다 내 노후가 진짜 지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불러봤어요. 선생님, 평생 남의 인생 지도하느라 바쁘더니 정작 본인 인생 지도를 제일 못했네요. 그 말이 눈물 나게 슬펐어요. 그래도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자식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큰아들을 불렀어요. 예. 주말에 좀 올 수 있겠니? 아들이 실버타운으로 올라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주방 테이블에 앉히고 내내 숨기던 사실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투자를 좀 잘못했어.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투자요. 무슨 투자요? 실버 뭐 주거 개발 어쩌고 하는 건데.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내가 그래서 항상 말했잖아요. 엄마는 그런데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근데 경자 씨도 하고 다들 한다길래. 엄마, 왜 남들 따라해요? 왜 꼭 남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 말이요.
화살처럼 날아와서 제 가슴에 꽂혔어요. 교실에서 남 따라하기 금지 칠판에 크게 써두고 아이들에게 외치던 제가 노년에 와서 남 따라 하다가 발목이 잡힌 거죠. 얼마나 잃었는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500. 3,500만 원이요.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천천히 손을 내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그 돈이면 엄마 몇 년은 쓸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알아. 왜 나한테 상의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도 힘들다는 거 아는데. 아들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엄마, 사실 우리도 요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둘째가 학교 들어가면서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계속 오르고 와이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장모님께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식들 도와주려고 투자까지 했다가 이 꼴 났는데 애들은 이미 다른 집에 도움을 청하고 있었구나. 괜히 씁쓸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또 덧붙였어요. 엄마, 그래서 나 엄마한테 차마 말 못했던 게 있는데. 뭔데? 이제 엄마 집도 아니고 실버타운이라 엄마 돈에 기대면 안 되겠다.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와이프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쩐지 얄밉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 엄청 미안해졌어요. 내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들 뼈 빠지게 공부시켰는데 노년에 와서까지 내 돈을 어떻게 할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계산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들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엄마, 일단 피해자 모임 같은 거 있는지 알아봐요. 혹시 몰라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그러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예전에 한 번 본 노후 강연 영상이 문득 떠올랐어요.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라.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면 남는 건 배신감뿐일 수 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래도 내 자식만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위기에 빠지고 나니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그 문장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구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며칠 뒤 경자 언니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눈만 마주치고 지나쳤어요. 예전 같으면 카페 가자 차 마시자 그랬을 텐데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했어요. 같은 피해자인데도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언니가 권했으니까. 아니야, 내가 욕심냈으니까.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계가 멀어졌어요. 실버타운 안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708호 김 선생님 투자 사기 당했대요. 경자 씨도 같이 당했다던데. 교사 출신이 그것도 모르고. 복도를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닌 척했지만 다 들렸어요. 로비에 내려가기가 무서웠어요. 식당 가기가 싫었어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입맛이 없고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고 거울을 보면 살이 쭉 빠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어요. 어머, 선영 씨 살 많이 빠졌네. 지나가던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기분도 좋고, 야, 그래도 다이어트는 됐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몸무게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77이면 원래 이런 거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어요. 문제는 어느 비 오는 날 터졌습니다. 외출하기 귀찮아서 방 안에서만 꼼지락거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잠깐 어지러운가 싶더니 발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아, 그 뒤는요. 정말 영화처럼 느리게 지나갔어요. 타일, 문틀, 하얀 천장 그리고 쾅!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도와주세요. 문이 잠겨 있어서 바깥에는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다행히 복도 순찰 돌던 직원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에서 요양병원으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엑스레이 결과 고관절 골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 나이에 한번 넘어지면 인생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 말 들어는 봤죠. 하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만 재활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휠체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휠체어를 타면 다시 학교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손주랑 놀이터를 갈 수 있을까? 복도 끝 창문까지 걸어가 하늘이라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왜 이렇게 됐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투자 사기로 돈 날리고 몸까지 망가뜨린 엄마가 너무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엄마, 재활 열심히 해요. 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고는 또 가버렸어요. 요양병원 침대에 혼자 남겨진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37년 아이들 가르쳤지만 정작 내 인생은 낙제점이네. 자식들한테 남겨줄 것도 없고 몸도 망가뜨리고 이제 남은 건 뭐지. 그날 밤 제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동안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렀어요. 오전 9시에 물리치료, 11시에 약 점심 오후에 통증 체크. 하루 루틴이 끝없이 반복됐죠. 처음 몇 주는요. 멀쩡했던 다리에 철심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나는 아이들 운동회 때마다 운동장 돌아다니며 호루라기 불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때 옆 침대에서 낮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울 땐 울더라도 운동은 하셔야죠.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 머리를 짧게 자른 할머니가 상체를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저요. 예. 선생님 맞으시잖아요. 방금 아이들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 할머니 이름은 한복순 할머니였어요. 나는요. 82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77이요. 젊네. 그 말에 괜히 웃음이 터졌어요. 복순 할머니는 참 신기한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을 붙잡고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으니까 힘들지.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못 걷는 거.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젊을 땐요. 살 빼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근육 한 줄 지키는 게 목표예요. 이놈의 다리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거든. 그 말이요. 정말 가슴을 쳤어요. 전에 봤던 강연 영상에서 살 빼는 것보다 근육을 지켜라 그 말이 귀를 스쳤을 때는 그래 말은 좋지 하고 넘겼는데
막상 침대에 누워 엉덩이뼈를 부여잡고 있으니까 그 문장이 칼처럼 날아와 박히더라고요. 복순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손가락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봐요. 네.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동그라미. 둘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의 종아리를 감쌌어요. 제 종아리는 손가락이 딱 닿았어요. 근데 할머니 종아리는요? 손가락이 아예 닿질 않더라고요. 봐요. 나는 아직 근육이 남았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 이 종아리가 버텨주니까 내가 화장실을 혼자 가는 거고 화장실을 혼자 가니까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을 혼자 가느냐, 누군가에게 부탁하느냐. 그게 우리 노년의 존엄을 가르는 선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이제부터라도 다리 공부 다시 합시다.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만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제 자기에게 근육과 체력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재활 운동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해요. 물리치료사가 말하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시키셨죠. 농담을 던지면서 속으로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너희 체육 시간에 하던 뭐든 똑같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픈 생각을 했어요. 복순 할머니 덕분에 재활에 조금씩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머니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몇 발자국 걸어볼 거예요. 오늘은 10발자국요. 그럼 나는 15발자국. 둘이서 경쟁하듯이 재활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서보는 날이 왔어요. 물리치료사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지만 제 두 발로 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봐요.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김선영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서 있더라고요. 저 혹시 예전에 초 5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아니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 혹시 정민이니? 눈앞에 서 있는 중년 남자제가 한때 하루 종일 이름을 부르던 아이 정민이가 서 있었어요. 정민이는 경자 언니의 사위였어요. 저희 장모님이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에 평생 선생님 하신 분이 새로 오셨다고 이름을 듣는 순간 혹시나 싶었어요. 아이 때의 얼굴과 겹쳐지니까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너 그때 시험지에 자꾸 수학 답 비슷한 것만 적던 그 정민이 맞지? 예.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내 머리로 생각해서 적어보라고. 정민이는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하니? 세무사요.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수학을 제일 싫어하던 정민이가 세무사가 됐다니. 인생 참 모르겠죠. 정민이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선생님, 저희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문안 왔다가 우연히 선생님 뵙게 됐어요. 그래. 경자 씨도 여기 있니? 예. 3층이세요. 그랬구나.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 실버타운 투자 피해자 명단에 성함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있을지도. 정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그 사건 피해자 공동 소송 맡고 있어요. 내가. 예. 장모님이랑 장모님 친구분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 말에 경자 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니도 피해자였구나. 내가 괜히 혼자만 당한 줄 알고 언니 탓만 했는데 알고 보니 언니도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상처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저 선생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평생 가르쳤던 아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날도 오는구나. 인생이 참 묘하지 않나요? 어릴 때는 제가 정민이의 인생을 조금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노년에는 정민이가 제 인생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며칠 뒤 정민이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다행인 건요. 완전히 다 날아간 건 아니에요. 토지 일부가 정리되는 대로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건 아직 모르지만 최악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돈 액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 내가 평생 가르쳤던 아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날도 오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였어요. 정민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재활 열심히 하세요. 제가 또 올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2가지를 배웠다. 첫째, 근육은 나의 존엄이다. 둘째, 내가 심은 씨앗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재활이 어느 정도 진척되자 의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실버타운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하지만 하루에 최소 1시간씩은 꼭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서 있는 노인. 아, 내가 진짜 늙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늙은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늙은 사람답게라는 건요. 불평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내 나이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인공처럼 사는 법을 아는 사람, 그런 의미였어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자 언니였어요. 선영 씨, 돌아왔어요. 언니. 2달 만에 마주한 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나도 1달 전에 퇴원했어요. 그랬어요. 잠깐 들어와도 돼요. 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 나 할 말이 있어. 저도요. 미안해. 미안해. 둘이 동시에 사과를 꺼냈어요. 투자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해서 몇 달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경자 언니가 말했어요. 사실 내가 제일 미안했던 사람은 선영 씨야. 내가 먼저 가자고 했잖아. 아니야, 언니. 나도 욕심났어. 자식들 도와준다 생각하니까 눈이 뒤집혔어. 둘이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둘이 앞으로는 같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말릴까? 어떻게? 남들이 뭐 한다고 해도 서로에게 이러는 거야. 야, 우리는 이제 남 따라하는 나이가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 둘이 깔깔 웃었어요. 웃음 속에 조금 쓴맛도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다시 붙잡았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였어요.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엄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안 그래도 돼. 바쁠 텐데. 아니에요.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긴장이 됐어요.
둘째 부부가 온다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예전 같으면 손주들 본다고 설레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작년 설날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요즘 세금 때문에 다들 미리미리 증여한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때 저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 보는 건 아닐까? 투자 사기를 당하고 나서 그 생각이 더 커졌어요. 이제 줄 것도 없는데 애들이 실망하는 건 아닐까? 토요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손주 둘이 먼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잘 왔다. 제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표정부터 굳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엔 그럴 힘도 없더라고요. 다들 제 방으로 올라와 조금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반에서 만든 카드야. 손주가 내민 카드를 펼쳐보니 할머니 사랑해요. 아프지 마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다. 제가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지팡이 짚고 다니긴 하는데 혼자는 움직일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또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손주들을 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 복도 나가서 잠깐 놀고 올래. 손주들이 나가고 나니 방 안에 어른들만 남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둘째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저희가 작년에 증여 얘기 꺼낸 거 있잖아요. 그랬지. 그거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때 주변에서 다 그런다고 하니까 괜히 조급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사고 소식 듣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돈으로만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투자금 날아간 거 알고 포기한 거 아닐까?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서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 돈 얘기는 저희 입에서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대신 어머니가 힘들 땐 도와드리고 싶어요. 돈 말고 몸으로요. 몸으로. 네.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집 청소도 도와드리고 휴대폰도 봐드리고 그런 거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마음. 다른 하나는 어차피 남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 그 의심이 저를 괴롭혔어요. 며느리가 손주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애들아, 할머니한테 안녕 인사해. 손주들이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식들이 진심으로 와준 건데 나는 왜 자꾸 의심부터 하고 있지? 투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제 마음 한구석에 불신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사람을 못 믿겠고 자식들마저 의심하게 되고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문득 옛날 제가 교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너희를 믿어.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을 수없이 했었는데 정작 저는 제 자식들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닐까? 돈은 잃었지만 사람까지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쉽게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제 마음속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진심일까 아닐까? 자식들이 정말 날 생각해서 온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에 온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힘을 줘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재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침대 옆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어요. 화장실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 도착해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아, 이러다가 정말 휠체어 신세 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복도를 걷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실으니까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창가까지 가려면 중간에 2번은 쉬어야 했어요. 예전엔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점점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느껴졌어요. 복순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화장실을 혼자 가느냐, 누군가에게 부탁하느냐, 그게 우리 노년의 존엄을 가르는 선이에요. 그 말이 이제 무섭게 다가왔어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면, 그게 자식이든 간병인이든,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뒤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뼈는 잘 붙었는데 근육량이 많이 줄었어요. 재활 운동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근육이 빠졌지? 식사는 잘하세요. 그러고 보니 요즘 밥맛이 없었어요. 투자 사기 이후로 스트레스 때문인지 입맛이 떨어졌고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근육 빠지는 건 정말 위험해요. 뼈보다 근육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늘리시고 운동 강도도 높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는 평생 아이들한테 포기하지 마, 끝까지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왔는데 정작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있잖아. 그날 밤 복도에서 경자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 씨,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아니야. 얼굴이 노래. 밥은 먹고 다녀. 먹긴 먹는데. 언니가 제 팔을 만져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나 따라와. 언니가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방에 부탁해서 계란찜하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받아왔어요. 이거 먹어. 단백질이야. 언니 배불러요. 배부르든 말든 먹어. 지금 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언니가 옆에 앉아서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봤어요. 억지로 먹는데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언니 앞이니까 꾹꾹 눌러 담았어요. 잘했어.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선영 씨, 우리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돈은 날렸어도 몸까지 날리면 진짜 끝이야. 알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며칠 뒤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말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안 좋은데. 제가 주말에 갈게요.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은데. 주말에 큰아들이 왔어요. 엄마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 아니에요. 지난번보다 훨씬 말랐어요. 밥은 먹고 다녀요. 먹어. 얼마나 먹는데요? 아들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바나나 하나하고 우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충분해.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몸 망가지면 진짜 끝이에요. 알아. 아시면서 왜 이래요? 아들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입맛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억지로라도 드셔야죠. 엄마 지금 근육 다 빠지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안다니까? 그럼 왜 이래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저도 울컥했어요. 나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힘이 없어서 그래. 매일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어.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투자 사기 당하고 넘어져서 수술받고 재활하고 겨우 돌아왔는데 또 근육 빠진다고 또 운동하래. 나 진짜 지쳤어.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는지 확인할게요. 주말마다 반찬도 해다 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평생 애들한테 한 말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엄마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평생 했던 말을 자식이 다시 내게 돌려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 푹 꺼진 볼 힘없는 눈빛. 이게 37년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모습인가. 그때 문득 복순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82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다리 운동을 하시던 할머니. 이놈의 다리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거든.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나는 77이야. 할머니보다 5살이나 어려. 그런데 왜 나는 포기하려고 하지?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선생님, 제 자신을 불렀어요. 선생님, 지금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그럼 일어나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펜을 잡았어요. 오늘 나는 바닥을 쳤다. 아들 앞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근육 한 줄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로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생겼어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네, 고맙다. 이 말을 꼭 한 번은 입 밖으로 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고 먼저 다리를 주무르고 허벅지에 힘을 줘봤어요. 얘들아, 오늘도 나 좀 데리고 다니자.
그렇게 내 다리한테 인사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혔어요. 너 아직 안 죽었어, 선생님. 거울 속 저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오늘은 복도 끝 창가까지 3번 걸어가기. 오늘은 계단 한 층만 올라갔다 내려오기. 이런 사소한 목표를 공책에 적어두고 체크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복도 끝까지 가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라도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공책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 작은 체크 하나가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오늘 나는 해냈어. 경자 언니도 매일 식사 시간마다 확인했어요. 선영 씨 오늘 단백질 먹었어요. 계란 2개 먹었어요. 잘했어. 내일은 닭가슴살도 먹어봐. 언니가 옆에서 응원해주니까 힘이 났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까지 가는데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조금 힘이 생기고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투자금 일부 회수 가능해요. 토지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전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사실 원래 3,500만 원을 넣었으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돈 액수보다 다른 게 먼저 떠올랐어요. 아, 정말로 끝이 아니었구나. 그 희망이 더 컸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서류 가지고 갈게요. 고맙다 정민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며칠 뒤 정민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서류를 보는데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이번 일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뭘?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있잖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내 머리로 생각해서 적어보라고. 그랬지.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민이 눈이 붉어졌어요. 이번에 선생님 도와드리면서 제가 받은 걸 조금이라도 갚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제가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정민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정민이가 간 뒤 저는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내가 심은 씨앗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배웠다. 평생 남에게 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재산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며칠 뒤 둘째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응 들어와.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사진이랑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났니? 친정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집이랑 어머니 집이 옛날에 같은 동네였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우연히 보관하고 계신 걸 발견하셨대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교단에 서 있는 젊은 제 모습, 첫째 돌잔치 사진, 둘째 입학식 사진. 다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가 평생 뭐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이셨다 정도만 알았지. 근데 사진 보니까 진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랬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식들 키우시고 집안 꾸리시고.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정말 죄송했어요. 작년에 증여 얘기 꺼낸 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얘기만 했잖아요. 됐어. 아니에요. 안 됐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도 진심이었구나. 그냥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미안해하고 있구나.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제가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고맙다. 그날 며느리가 가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건 사실이지만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라는 것. 다음 주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밥 잘 먹고 있어요. 응, 매일 먹고 있어. 운동도 해요. 복도 걷기랑 계단 오르기 하고 있어. 잘하고 계시네요. 근육 좀 붙었어요. 조금. 아직 멀었지만 아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엄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아이들한테 자랑스럽다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자식한테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엄마 있잖아요. 응. 엄마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 보면서 저도 배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 아들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돈은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다. 자식들과의 진짜 관계,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키는 법.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진짜 반전은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평생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지금 다시 내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제 삶에 조금씩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때 들었던 노후 강연에서 들은 말들 그리고 제 경험을 합쳐서 만든 나만의 노후 교과서. 그 교과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 것. 둘째 줄은 자식에게 내 인생을 기대지 말 것. 셋째 줄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될 것. 넷째 줄은 근육과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지킬 것. 그리고 마지막 줄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끝까지 나다. 실제로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고요. 제가 만든 7가지 작은 규칙이 있어요.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본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네, 고맙다. 이 말을 꼭 한 번은 입 밖으로 내요. 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고 먼저 다리를 주무르고 허벅지에 힘을 줘본다. 얘들아, 오늘도 나 좀 데리고 다니자. 그렇게 내 다리한테 인사해요. 색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힌다. 너 아직 안 죽었어, 선생님. 거울 속 저에게 큰 소리로 말해요. 넷,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아들이든 손주든 친구든 복지관 선생님이든 문자로라도 고마워 보고 싶다 덕분이야. 이 3마디 중 하나는 꼭 보냅니다. 5, 작은 목표를 세운다.
오늘은 복도 끝 창가까지 3번 걸어가기, 오늘은 계단 한 층만 올라갔다 내려오기, 이런 사소한 목표를 공책에 적어두고 체크해요. 6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용서한다. 옛날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투자를 권했던 경자, 언니네 사정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식들, 그리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 그래, 다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요. 7하루에 한 번은 아이처럼 논다.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살짝 몸을 흔들기도 하고 색연필로 일기장에 엉망진창 그림을 그려보기도 해요. 옆방 할머니와 사탕 하나를 나누며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요. 그게 제 노년의 놀이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복지관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시니어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세요. 그 공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아이들 글 고쳐주기만 했지 제 글은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자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나 글쓰기 교실 다녀볼까봐. 좋지. 나도 같이 갈래. 둘이서 등록을 했어요. 첫 수업날 강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모두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오늘부터 그 드라마를 글로 써보세요. 저는 그날부터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에 입주한 날, 투자 사기를 당한 날, 화장실에서 넘어진 날, 복순 할머니를 만난 날, 정민이를 다시 만난 날. 하나씩 하나씩 글로 옮겼어요. 쓰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후회도 되고 감사함도 느껴졌어요. 강사 선생님이 제 글을 읽고 말했어요. 김선영 선생님, 이거 정말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노년의 진짜 모습을 담은 이야기.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열심히 썼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제 글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강사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 올려보시는 거 어때요? 요즘 시니어 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거든요. 유튜브요. 솔직히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 도와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로 제 글을 읽는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77 선생님의 노후 드라마. 처음엔 조회수가 100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서 눈물 났어요. 저도 투자 사기 당했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선생님 글 보고 다시 운동 시작했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구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유튜브 봤어요. 응.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엄마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엄마를 몰랐는지 알았어요. 아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도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저희 애들한테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손주들도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유튜브 스타야. 아이들 목소리가 신났어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지금요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마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근육에게 인사하고 복도 끝 창가까지 걸어가서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점심엔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글쓰기 교실에 가요.
거기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도 조금씩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문득 강연에서 들었던 문장들이 떠올라요.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된다. 그래서요, 정말로 많은 걸 잊어보기로 했어요. 누가 나에게 했던 상처,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비난, 조금 덜 중요했던 돈 걱정, 비교, 자존심. 그런 것들은 천천히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 두 다리에 힘, 내 곁에 사람들, 오늘 창가에서 본 하늘색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20% 이것만은 끝까지 꼭 붙잡고 가기로 했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우리 엄마, 우리 이모 혹은 미래의 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이 말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기. 자식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말기. 근육과 자세 지키기. 오늘 내 발로 한 번 더 걸어보기. 그리고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끝까지 나다. 마지막으로 살짝 부끄러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노년 이야기, 이런 드라마 같은 사연들이 계속해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게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 계속 들려달라는 조용한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실버타운 복도 끝 창가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멀리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매점으로 달려가고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와요. 오늘도 저는 그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진짜 관계, 진짜 우정,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키는 법.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참 예쁩니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